겨울방학 청소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아카데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해문스님께서 일본에서 어떻게 문화재 환수운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국내에 잘못된 문화재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화재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해문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1시간 가량에 걸쳐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되돌려받았는가. 그 중에서도 일본 국내청, 이른바 일본에서 천왕궁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국왕이 거주하고 있는 에도성 안에 있었던 조선왕실 의궤가 어떻게 우리 품으로 돌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꼭 한 점 한 점의 문화재를 되찾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과거 근현대사의 100년 동안의 시기 동안에 우리 민족이 소위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가 어느 순간에 분실하거나 망각해버린 민족의 정신, 혼,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되살려야 되는가, 어떻게 되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현실로 옮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스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중이 산에서 연불이나 하지.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라는 것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뭐 단순히 이런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분실을 하거나 망각한 것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은 자기가 무엇을 분실했는지,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수행자, 구도자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분실을 하거나 망각한 진실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자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환지본처, 언제나 제가 제자리 찾기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분실하거나 망각해버린 진실, 진리, 이런 것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금씩 잘못되어 있습니다. 50년 전의 세상도 잘못됐고 아마 50년이 지난 세상에도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분명히 어떤 점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자기가 디디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의 배경 속에서 각 시대가 직면한 그런 모순들을 조금씩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개선되고 교정됐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4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 한 1시간가량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임과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늙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세상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가 라는 중요한 책무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로잡는 데 여러분들이 뜻을 한번 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2014년도의 대한민국은 단 한 카트의 사진으로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저와 함께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큰 꿈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2014년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 편에,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광화문입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디인가요? 중국은 여러분들 왜 중국이라고 불렸나요?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중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중국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황제가 살았던 베이징, 그리고 그 베이징의 중심에는 저렇게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이라는 것이 조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금성은 상하 좌우가 완벽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천안문의 중심인 곳에 한 현대식 건물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죠? 빨간색 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저 현대식 건물,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중국의 그 중심인 천안문, 천안문의 또 중심에 있는 저 붉은 지붕의 저 건물, 현대식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이징에 가면 한 번씩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는 중국의 국가 주석이었던 모택동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공간의 조형 원리를 생각해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른바 건축으로서 자신들의 사상을 잘 형상화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 그 서울의 중심에 있는 저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은 천안문 광장과 비교할 때 길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저 길은 틀어져 있는가? 저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경복궁 앞에 건설하면서 경복궁의 축과 7도 정도를 틀어서 새로운 길을 냈기 때문에 길이 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결론과 만나게 됩니다. 일본은 왜 길을 틀었던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제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역사의 길을 틀어서 새롭게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조선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건축적으로, 조형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 이 청와대 앞에 있는 경복궁역 5번 출구에 가게 되면요,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경복궁 가려면 몇 호선 타야 돼요? 3호선 타야 됩니다. 3호선 타서 경복궁역 내려서 5번 출구로 이렇게 나가시면은 경복궁역과 만나게 되는데요. 저 경복궁역에 있는요, 저렇게 석등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석등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도하든지 진리의 등불을 밝혀서 부처님 앞에 대웅전하고 조상님 무덤에만 나타나는데요. 아니, 왜 경복궁 앞에 석등을 놨어? 이거 왜 이렇게 놓았을까? 일렬로 했더니, 물어봤더니,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경복궁역에 저 석등을 놓게 된 이유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가신 아주 유명하시고 능력 있는 교수님께 경복궁을 전통 설계로 이렇게 조경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교수님이 일본에서 일본 신사 전통 조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저렇게 우에노 공원,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가면 도쇼궁이라는 신사,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신 신사인데 그 신사들에게 나타난 석등의 일렬 배열 양식을 참고해서 경복궁역에 저렇게 석등을 일렬로 배열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일본 신사에 놓는 석등의 일렬 배열 양식을 왜 경복궁에 구현하느냐. 잘못됐다라고 해서 제가 3불가론을 썼습니다. 첫째, 일본 신사의 전통 양식을 경복궁에 조형화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전통의 오류이다. 두 번째,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정궁이죠. 근데 저기에 놓여진 저 석등은요, 통일신라 양식이야. 아니, 통일신라 양식의 석등을 왜 조선시대 정궁에 놔? 이게 시대가 맞지 않는다. 세 번째,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이야. 숭유억불 뭐예요? 불교는 낮추고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낮추는 거죠. 숭유억불 시대에 저 같은 승려는 서울 4대문에 출입이 안 돼. 20세기 초반까지 승려들은 도성 출입을 못할 정도로 아주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경복궁 앞에다 부처님 대웅전 앞에 놓는 석등을 갖다 놓느냐. 이것은 마치 절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꼴이다. 양식이 맞지 않아요. 전통이 맞지 않고 시기가 맞지 않고 사상과 관련된 미술사적인 양식이 맞지 않고 이건 당장 철거해야 된다. 제가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냈더니 문화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스님, 저 경복궁역 5번 출구에 있는 석등은 최근에 8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재청 소관이 아닙니다. 서울시로 가주세요. 그래서 서울시로도 갔어. 서울시에 가서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하니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가 또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스님, 서울시는 지상만 담당하기 때문에 저거는 지하에 있으므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메트로에 또 찾아갔어요. 메트로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문화재청 갔다가 서울시 갔다가 여기로 와야 된다 그래서 왔다. 더 이상 나를 다른 곳에 넘기지 말고 승부를 여기서 결정하자. 그래서 저랑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 2012년 7월에 경복궁역 5번 출구는 전격 철거됐습니다. 근데 제가 철거하는 날 갔더니 그 아저씨들이 밤 11시 40분에 지하철 끝나고 철거하는데 제가 갔더니요. 아저씨들 막 인력으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 엄청 무거워. 왜 인력으로 드러내냐 봤더니 저 계단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놓을 때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뒤에 계단을 설치해서 지금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일일이 인력으로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저 때문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서울시 메트로하고 서울시 공무원 나왔을 때 제가 가서 일렀어요. 아저씨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저 죄송하다고 이렇게 애쓰셔서 고생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랬더니 서울시 메트로 직원이 스님 그게 아니고요. 저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못 들어서 몽고 사람 8명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경복궁역 5번 출구 가시면 몽고 아저씨들이 철거한 저 경복궁역 석등은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없고 잘 조경되어 있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저는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의 머릿속에 넣어놓은 식민지 교육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는 40년 정도, 1905년부터 1945년도까지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식민지 교육이라는 무시무시한 걸 남겨놨습니다. 그 식민지 교육은요, 노예 근성을 그 민족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노예 근성이 뭐냐? 너는 너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써.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말고 너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네가 거기 흥분하냐? 너는 취직이나 잘해. 너는 돈이나 잘 벌어. 이런 사상을 넣어준 거죠. 사회로부터 격리된 개인의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패배의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인색하게 됐던 거예요. 이 일제가 우리에게 넣어준 식민지 교육의 폐해는 1965년 그 한일협정에서 그 절정을 보이게 됩니다. 65년 한일협정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했던 시기 동안 조선 사람에게 입혔던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일본이 한일협정을 통해서 배상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했던 그런 협정이었는데요. 65년 협정으로 우리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어줬죠. 그때 10억 달러, 무상원조 5억 달러와 경제개발기금 5억 달러를 받고 청구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문화재도 돌려받게 됩니다. 일제는 40여 년의 조선 강점을 통해서 백제왕릉, 가야왕릉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100여만 점의
우리 문화재를 빼앗아 갔는데 한일협정을 통해서 1,400점의 문화재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돌려받은 1,400점의 문화재는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채 2004년까지 2급 비밀 문서로 분류되어서 목록이 2004년이 돼서야 공개됩니다. 도대체 어떤 문화재들을 돌려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바로 저런 문화재들을 돌려받았다는 놀라운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1,400점 중에 자그마치 1,000점이 저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백제왕릉, 석굴암, 불국사를 도굴 한 일본이 1,400점을 돌려주고 끝냈는데 달랑 저런 모자, 배지, 전주 우체국에서 썼던 막도장, 집신 이런 걸 2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걸 돌려주고 끝냈다는 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누가 이런 것에 도장을 찍어주었는가? 그것은 그 시대 1965년도 당시를 살았던 당시 우리나라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고위 공무원, 외교관, 대사 이런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돌려받는다는 걸 다 알면서 저기에 도장 찍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화재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식민지 교육의 폐해가 한 민족이 강요당했던 그 종살이 근성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가를 새삼 가슴속에 새기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은 이런 65년 한일협정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과 민족이 잃어버린 하나의 민족 혼을 다시 깨울 필요가 있다. 그런 중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2006년 조선왕조실록을 반환받게 됐고 조선왕조실록 반환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의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의 목숨을 끊었던 절명시켰던 칼이 한 자루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직접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복납 기록에 저렇게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7세기 다다요시라는 장인이 만들었던 아주 큐슈 지방을 대표하는 10개의 명검이다. 히젠도라고 불리는 칼인데요. 그 칼집에 명성황후 살해 사건의 작전명, 여우 사냥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는 명문을 새겨놨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저 겁주느라고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나라 왕비를 죽이고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죽이고 조선을 먹은 칼이라고 이것을 기념물처럼 보관할 수 있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이 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본이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서 없애버리든지 한국의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처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이 명성황후를 절명시키는 이 칼을 보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가서 야단치고 언론에 고발하고 이 문제를 적절한 처분을 묻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저 신사에 직접 가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 신사는 일본의 우익계, 현양사라고 불렸던 우익인사들, 극우주의자들이 지원했던 신사이고 지금도 일본의 극우, 최대 야쿠샤 계보인들이 후원하고 있는, 우익들이 후원하고 있는 그런 신사였어요. 그래서 이 겁 많은 한국의 겁쟁이들이 저 신사에 가서 저 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일본 야쿠샤한테 칼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가서 저 칼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을 돌려주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새삼스럽게 저 스스로도 비애감을 느낍니다. 결국 저도 출가한
승려이기 때문에 저도 뭐 꼭 한 명의 남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거 아니겠나요? 금년도 2015년은 명성황후가 살해됐던 을미사변이 발발한 지 120년이 됐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 일본 쿠시다 신사에 한국 사람들이 좀 힘을 모아서 저 칼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롭게 저 칼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묻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저 쿠시다 신사에 또 한 번 방문해서 뭐 야단치러 가려고 그래요. 야단치러 갈 때 이번에 이 겁쟁이 한국 남자를 제가 다 빼고 한국의 이 극성 아줌마들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본 야쿠자들이랑 우리나라 아줌마들이랑 끌고 가서 제가 한번 싸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줌마 50명 모아가지고 하면 야쿠자도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명성황후가 죽은 뒤, 살해된 뒤, 명성황후가 살해된 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2년 2개월 만에 경운궁으로 환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명성황후의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2년 2개월에 걸친 왕비의 장례식은 조선의 전통적인 기록인 의궤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왕실에 있었던 국가 행사를 의궤라는 형태로 잘 기록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명성황후의 장례식도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서 남았습니다.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책입니다. 의궤는 뭐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위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